히드로우 조로가 환상의 방 근처에서 이무와 격돌하게 되었고, 이무는 압도적인 강함을 선보이며 순식간에 히드로우를 리타이어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이무와의 대결에서 감겨있던 자신의 왼쪽 눈을 떴으며 도신류를 완벽하게 다루는 경지에 올라서며 홀로 이무와 맞섰고, 이무와 조로의 대결은 더욱 고조되어 갑니다. 이무는 각성을 거듭한 조로를 바라보며 과연 세계 최강의 검사라는 이명에 걸맞는 기백이군, 아니 이 정도면 역대 최강의 검사라고 불러도 되겠군 이라고 말하며 조로의 강한 만큼은 인정해 주었고, 조로는 삼두류를 꽉 문 채 세계 정부의 왕이 인정이라니 감개무량하군. 물론 왕놀이도 오늘까지만 이라고 말한 뒤 자신의 검 세자루에 폐양색 회기를 휘감은 뒤 빠른 속도로 이무에게 접근하여 순식간에 이무의 팔과 다리를 베어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이무는 견문색 회기를 사용하여 조로의 공격을 피해냈기에 조로의 공격은 이무를 스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조로의 검은 워낙 예리했기에 이무의 특수한 망토가 일부 잘려나갔고 이무의 모습이 점차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무는 언짢은 듯한 표정을 지으며 반격을 시도하였고, 사람 열매 모델 야훼의 능력을 사용하여 순식간에 조로를 멀리 튕겨내버린 뒤 지토 선멸을 사용하였고, 이무는 땅과 흙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에 순식간에 거대한 흙이 조로를 덮치기 시작하였으며 조로의 주변의 수분이 모두 메말라버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조로는 당황하지 않으며 견문색 회기를 사용하여 이무의 공격의 흐름을 읽어낸 뒤 정확한 타이밍에 거대한 흙을 나노미터 단위로 토막내버린 뒤 빠른 속도로 이무에게 접근하여 일백상정 비농시국 멸하 천매를 사용하여 하늘 아래 모든 것을 베어버릴 기세로 이무를 공격합니다. 하지만 이무는 자신의 팔에 모양색 회기를 두른 뒤 조로의 공격을 막아냈고, 조로는 멀리 튕겨져 날아갑니다. 그리고 이무 역시 팔에 상처가 남으며 피가 흘러내리기 시작하였고, 조로는 만족한 듯한 웃음을 지으며 신도 천하무적은 아니군 이라고 말합니다. 이무는 조로가 자신을 상대로도 꽤나 버티는 모습을 보며 놀라울 정도군. 롤로노와 조로, 조이보이, 밀짚모자를 제외한다면 내 적수는 없을 줄 알았는데 라고 말했고, 조로는 침착함을 유지하며 대답할 여유 따위 가지지 않고 곧바로 이무에게 접근하였고, 그 순간 도신류가 엄청난 폭발을 일으키려 하였고, 조로는 정확한 타이밍에 도신류를 사용하여 이무의 복부를 베어버리는 데 성공하였고, 순간 이무의 형체가 산산조각 나버립니다. 그리고 조로는 재빠르게 상황을 파악하며 자신이 베어버린 이무는 그저 허상일 뿐임을 파악한 뒤 견문색 회기를 사용하여 이무의 위치를 추적하였고, 조로는 견문색 회기를 정교하게 다루기 위하여 각성을 거듭하며 다시 뜬 왼쪽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조로는 자신의 우측 방향에서 이무가 접근 중인 것을 파악하며 곧바로 우측을 향하여 폐양색 회기와 참격을 동시에 방출하였으나 이무는 자신의 주먹에 폐양색 회기를 휘감으며 조로의 공격을 멀리 쳐내어버린 뒤 사람 열매 모델 야훼의 능력을 다루며 지구를 이루는 사원소 중 하나인 불의 능력을 극대화시킨 뒤 성지마리 조화에 버금가는 크기의 불구덩이를 조로를 향해 던졌고, 조로는 거대한 불구덩이를 보며 카이도우를 떠올리며 불이라면 지긋지긋하군. 와노쿠니에서 카이도우를 상대할 때 불을 파괴하는 법이라면 완벽하게 익혔다 라고 말한 뒤 요불 유파 화염 가르기를 사용하여 거대한 불구덩이를 순식간에 진화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조로는 속도를 유지하며 이무에게 접근한 뒤 삼도류 오이 신사를 사용하여 이무를 베어버렸고, 이무의 복부를 정확하게 베어내는 데 성공하였고, 이무 역시 치명상을 입으며 멀리 날아갑니다. 하지만 이무는 곧바로 야훼의 권능을 사용하여 상처를 치유하기 시작하였고, 조로는 어이없다는 듯이 웃으며 이 녀석은 무적인가? 라고 물었고, 이무는 신에게 불가능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답을 하며 자신감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이무는 자신의 상처가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은 것을 보며 분명 내게도 위협을 가할 만한 강자는 존재했다. 또한 카미테키, 그 물건을 사용한다면 나를 죽이는 것 또한 가능했을 터. 롤로노와 조로, 갈수록 놀랍군. 니카의 의지를 이은 선택받은 전사도 아니며 카미테키를 소유한 인간도 아닌데 내게 유의미한 상처를 주다니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조로는 이무에게 치명상을 넣지는 못하였고, 조로는 데미지가 쌓여가며 서서히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무는 이를 간파하며 이번에는 지구를 이루는 사원소 중 하나인 물의 능력을 극대화시킨 뒤 성지마리 조화보다 더 거대한 물기둥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곧바로 그 물기둥을 자신의 주먹만큼 작게 압축시켰고, 작아진 물의 밀도와 수압이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하게 엄청난 파괴력을 동반하게 되었고, 이무는 압축된 물에 무장색 폐기를 두른 뒤 곧바로 조로를 향해 던져버렸고, 조로는 그깟 물 따위 베어버리면 그만이다 라고 생각한 뒤 일합 참사를 사용하여 물을 베어내려 합니다. 하지만 물의 특성상 칼로 베기 어려운 것은 당연지사 이무의 폐기와 엄청난 양의 물이 압축된 혼합물은 조로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강한 위력을 동반하고 있었고, 조로는 결국 이무의 공격을 완벽하게 막아내지 못하였고, 조로는 왼 어깨가 그대로 관통되어 버리며 치명상을 입게 됩니다. 하지만 조로는 고통을 참아내는 것은 익숙했기에 곧바로 반격을 시도하며 일합 천지 참수제를 사용하여 이무를 베어버리려 하였고,
하였고 이무 역시 조로가 쓰러지지 않은 것임을 알았기에 곧바로 조로의 공격을 받아치며 성창 천지멸화를 사용하여 다시 한번 롱기누스의 창을 구현화시키며 천지의 모든 것을 파괴하며 조로의 공격을 막아섭니다. 그리고 조로의 천지 잠수제와 이무의 성창 천지멸화는 모두 천지의 모든 것을 파괴한다는 공통점이 있었기에 이무와 조로의 충돌로 인하여 성지마리조아가 가라앉기 시작했으며 판게아성의 3분의 1 정도가 단번에 삭제가 되어버렸고 성지마리조아 역시 붕괴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하늘의 구름조차 모두 소멸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잠시 후 두 기술이 본격적으로 충돌한 뒤 조로는 겨우 의식을 차린 채 칼을 땅에 꽂은 채 숨을 헐떡이고 있었고 조로의 전신은 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무 역시 피를 흘리고 있었고 이무의 망토가 완전히 벗겨지며 이무의 모습이 최초로 공개됩니다. 조로는 엠마와 도신류를 버팀목 삼아 겨우 의식을 유지한 채 서 있었고 이무는 조로의 앞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조로는 네 녀석 역시 우리와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인간이었군 이라고 말했고 이무는 불쾌하다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역사 속에서 사라질 녀석이긴 하다만 벌레 따위가 신의 진정한 모습을 목도하다니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이무의 모습은 밑으로 길게 자란 하얀 수염을 기른 백발의 노인이었으며 눈의 모습은 전반적으로 미호크와 비슷했으며 한쪽 눈은 붉은색 한쪽 눈은 노란색의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무의 손에서는 알 수 없는 기운의 무언가가 흘러나오고 있었고 이무는 하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무는 조로에게 자신의 본 모습을 드러낸 이후 빠르게 대결을 마친 뒤 다시 망토 속의 모습을 감추려 하였고 먼저 조로에게 달려듭니다. 그리고 조로는 곧바로 땅에 박힌 칼 두 자루를 빼낸 뒤 이제 몇 분 안에 승부는 결정난다. 내게 승산이 적은 것은 사실이지만 0%는 아니다 라고 생각한 뒤 자신의 검 세 자루에 평색 배기를 휘감은 뒤 일합참살 지옥 잠수를 사용하였고 그 순간 조로의 뒤에는 해골의 형상을 한 사신이 나타났고 조로는 사신과 함께 검을 휘두르며 검은 빛을 띤 참격을 날렸고 이무조차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저 참격 형언할 수 없는 기운을 띠고 있군. 지옥의 왕이라도 되었다는 건가? 라고 중얼거리며 조로의 공격을 견제하며 우선은 조로의 공격을 피하고자 하며 뒤로 물러섰고 조로는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으며 이무에게 빠르게 접근하여 도신류를 사용하여 류마가 워큐리 나스주로 세선을 쓰러뜨렸던 기술인 류키루켄을 재현하였고 순식간에 이무를 베며 지나갑니다. 하지만 뒤에 베인 쪽은 이무가 아니라 조로였고 조로의 복부에는 X자 상처가 남게 되었으며 조로는 당황한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이무의 손에서는 노란색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고 이무는 미라노스 스페큘럼이라는 기술을 사용하여 조로의 공격을 완벽하게 반사했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참고로 미라노스 스페큘럼은 모든 것을 투명하게 반사하고 진실을 드러내는 거울로 사람 일매 모델 야훼의 능력으로 구현해낸 신기 중 하나입니다. 이무는 미라노스 스페큘럼을 사용하여 조로의 류키루켄을 반사하는 데 성공했지만 조로의 공격의 위력과 패기가 워낙 강력했기에 이무 역시 오른팔에 상처가 남게 되었고 이무는 조로의 재능과 실력이라며 살려두게 된다면 자신에게 위협이 된다고 판단하며 조로를 확실하게 죽여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이무의 머리에 또 다른 생각이 스쳐 지나갔고 이무는 조로를 세뇌시켜 자신의 수족으로 부리고자 합니다. 하지만 이무의 능력으로 완벽한 구속과 세뇌가 가능한 대상은 정확하게 5명이었고 이무는 악마 열매 능력을 통하여 오로성을 구속시켰으며 특별한 권능을 부여한 상태였기에 만약 조로를 세뇌시키려면 필연적으로 오로성 중 한 명의 권능을 회수해야 합니다. 그렇게 이무는 고민하는 모습을 보였고 우선은 조로를 쓰러뜨린 뒤 모든 것을 결정하기로 결단합니다. 조로는 싸움에서 쓰러지기 직전 최후의 발악을 하고자 하였고 자신의 모든 힘을 끌어모은 뒤 이 공격을 내지른 후 죽어도 후회는 없다. 다만 루피의 승리를 보지 못한다는 것은 조금 아쉽군 이라고 말했고 이무는 약자는 죽는 방식을 고를 자격조차 없다 라고 일갈한 뒤 곧바로 거대화를 진행하였으며 사람 일매 모델 야훼의 능력을 사용하여 자신과 조로를 잠시 무형의 공간으로 이동시키며 혹여나 누군가가 자신의 본 모습을 보는 것을 사전에 방지합니다. 그리고 조로와 이무의 마지막 대결이 시작됩니다. 이무가 조로를 무형의 공간으로 이동시켰으나 조로는 오로지 마지막 한압에만 집중하고 있었기에 공간이 이동된지도 모른 채 자신의 마지막 한압이 될지도 모르는 기술을 준비하였고 조로는 빠른 속도로 이무에게 다가간 뒤 자신의 검 세자루에 폐양색 패기와 무장색 패기를 극대화시켰고 엠마는 조로의 패기를 극대화시키는 것을 돕습니다. 그리고 도신류는 조로의 공격력을 극대화시키기 시작했으며 화두일 문자는 조로의 정신력과 각오를 더욱 확고하게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도화일체가 된 조로의 전투력은 그 어떠한 적을 상대할 때보다 강해졌고 조로는 명투 최후 일격을 사용하여 목숨조차 거는 최후의 일격을 날립니다. 그리고 이무 역시 자신의 전력을 드러내며 야훼의 권능을 사용하여 순간적으로 자신의 힘을 증폭시킨 뒤 지구를 이루는 사원소 땅, 바람, 불, 물의 힘을 모아
자신의 권능 폐기와 함께 방출시키는 기술인 토풍화수 신기 파괴를 사용하여 조로의 명투 최후 일격을 막아섭니다. 그리고 결국 이무의 토풍화수 신기 파괴가 조로의 최후 일격을 뚫어내는 데 성공하였고, 조로는 정신을 잃으며 쓰러졌고 무형의 공간 역시 곧바로 파괴되어 버리는 데 성공했고, 이무는 조로를 쓰러뜨리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이무의 앞에 근위병의 모습을 한 인물이 나타났고, 이무님 본 모습을 드러낸 건 900년 만이군요 라고 말했고, 이무는 내 예상보다 강한 놈이었어. 이 녀석의 재능은 버리기 아까울 정도다. 장기말로 사용한다면 밀짚모자에게 치명타를 넣을 수 있을 터 라고 말했고, 근위병의 모습을 한 인물은 허면 오로성 중 한 명을 버릴 셈입니까? 라고 말했고, 이무는 우선 고민을 좀 더 해보겠다. 우선 롤로노와 조로를 네 녀석에게 맡기도록 하지. 죽지 않을 정도로만 회복시켜 두어라 라고 명령했고, 근위병의 모습을 한 인물은 곧바로 조로를 포박하여 어디론가 향합니다. 그리고 그 인물은 거대한 방패를 들고 있었고, 그 방패에는 신의 방패라는 글귀가 적혀져 있었습니다. 사보는 드래곤을 대신하여 혁명군을 통솔하며 해군과 대치하게 되었고, 아카이누를 상대하던 순간 샹크스와 빨간머리 적단 등이 나타나며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빠져나가는 데 성공했고, 사보는 로쿠규와 격돌하게 됩니다. 사보는 아카이누와의 대결을 뿌리친 채 로쿠규에게 가까이 접근하는 데 성공하였고, 곧바로 화관을 사용하여 로쿠규를 불태워버립니다. 하지만 로쿠규는 곧바로 숲속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자신의 몸을 재생시킨 뒤 혁명군의 인자 사보, 이 녀석이 불을 다루는 능력을 가진지는 몰랐는데 라고 말하며, 로쿠규는 상성상 불능력자에게는 불리한 자신의 특성상 사보와의 대결은 험난해질 것이 뻔했기에 언짢는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사보는 해군대장 로쿠규 설치는 건 지금까지다 라고 말한 뒤 다시 한번 불주먹을 사용하여 로쿠규를 태워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로쿠규는 웃음을 지으며 무장색 패기를 자신의 주먹에 두르며 사보의 공격을 막아냈고, 약점 따위를 극복하지 못했다면 내가 대장에 발탁되는 일 따윈 없었을 거다 라고 말한 뒤 순식간에 거대한 나무로 변신한 뒤 수백 개의 사과를 사보를 향해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사보는 뭐냐 저 우스꽝스러운 공격은 이라고 생각하며 당황하지만, 그 순간 사과 하나가 사보의 바로 앞에 떨어졌고 매우 큰 폭발을 일으켰으며 무장색 패기까지 실려 있었기에 자연계 악마일의 능력자였던 사보 역시 꽤나 충격을 입습니다. 그리고 사보는 그제서야 심각성을 인지하며 우선 불기둥을 사용하여 사과들을 막아낸 뒤 불기둥을 뚫어낸 사과는 다시 한번 모조리 태워버립니다. 하지만 그 순간 사보의 다리 밑에서 넝쿨 같은 것이 피어났고, 넝쿨은 곧바로 사보의 전신을 휘감습니다. 그리고 로쿠규가 채를 사용하여 빠른 속도로 사보에게 접근하여 사보의 복부에 펀치를 집어넣었고, 사보는 충격을 입으며 날아갑니다. 하지만 사보 역시 순순히 당해주지만은 않았고, 날아가는 타이밍에 화염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폭렬 화풍을 사용하여 매우 뜨겁고 맹렬한 바람을 불러일으키며 로쿠규의 전신에 경미한 화상을 입히는 데 성공합니다. 또한 로쿠규가 소환해낸 넝쿨과 나무 등도 모조리 불태워버리며 상황을 원점으로 돌리는 데 성공합니다. 사보와 로쿠규가 격돌한 이후 꽤나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사보와 로쿠규의 대결은 쉽사리 결판이 나지 않았고, 사보와 로쿠규는 피와 땀이 범벅이 된 채로 지친 듯한 모습을 보이며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카이누, 샹크스 등이 토토무시카마저 제압하며 사보와 로쿠규 역시 잠시 전황을 잃기 위하여 소강 상태를 이어나갔고, 사보는 빠르게 전황을 살핍니다. 그리고 사보는 해적과 해군 모두 전력이 많이 소모되었으며 세계정부 측에서 지원군이 나타나게 된다면 꼼짝없이 당할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였고, 사보는 퇴각 명령을 내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로쿠규가 사보의 복부를 걷어차버렸고, 사보는 땅에 처박히며 피를 토해냅니다. 그리고 로쿠규는 또 도망치려는 거냐, 혁명군이라는 새끼들이 항상 도망칠 생각만 하다니 꼴사납군. 하지만 도망치는 것도 오늘까지다. 너희 세계정부의 추적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해 성지 마리조아에 침입한 반역자들 또한 마찬가지. 세계정부의 모든 전력이 움직이게 된다면 너희는 그저 신에게 대항하는 무기력한 인간이 될 뿐이라고 라고 말하였고, 사보는 결국 이 녀석을 쓰러뜨리지 못한다면 혁명군과 동맹군이 도주할 수 있을 가능성은 더 떨어진다. 이곳에서 죽더라도 최소한 동기어진을 목표로 한다 라고 생각한 뒤 큰 소리로 혁명군 전원 대피해라. 나는 이곳에 남아 해군대장 로쿠규를 쓰러뜨린다. 전군 빨간머리 적단 등 동맹군과 협조해라. 이건 혁명군 수장 대행으로서 내리는 명령이다 라고 말했고, 린드버그는 사보 희생하려는 거냐 라고 중얼거립니다. 한편 사보는 스모커가 나타난 것을 몰랐지만 혁명군과 동맹군 측에서는 스모커가 나타난 것을 서서히 인지하고 있었기에 마냥 도망치는 것도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하지만 한 줄기의 희망의 불꽃이 이들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퀘이사는 루피를 막아서며 루피와 함께 달로 이동하였고, 루피는 달에 도착하자마자 신기하다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니시시시 여기가 진짜 달인가? 우주까지 오게 될 줄은 몰랐는데 이봐 네 능력 생각보다 더 굉장한데? 라고 말했고, 퀘이사는 순간 루피의 천진난만함에 당황하며 이곳은 엄밀히 따지면 진짜 달은 아니다. 우주의 공간을 구현화시킨 가상세계일 뿐. 내가 쓰러지면 이 공간 역시 함께 붕괴된다 라고 말해주었고, 루피는 웃음을 그치며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그럼 너를 쓰러뜨리고 상디를 구하러 가야겠네. 시간을 더 지체하다간 나는 그때와 같은 실수를 하게 될지 몰라 라고 말하며 과거 정상결전에서 에이스를 잃게 되었던 것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루피는 곧바로 기어 피프스를 사용하여 매우 빠른 속도로 퀘이사에게 다가갔고, 루피의 모습에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나며 순간적으로 퀘이사의 눈에는 루피가 마치 악마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퀘이사는 전혀 당황하지 않으며 우주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거대한 위성 하나를 곧바로 루피에게 던져버렸고, 그 위력은 후지토라의 운석을 아득히 능가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루피는 단숨에 고무고무 던 게틀링건을 사용하여 거대한 위성을 파괴시켜버린 뒤 퀘이사의 멱살을 붙잡은 뒤 곧바로 퀘이사를 멀리 던져버렸고, 이후 자신의 손을 늘려 퀘이사의 뒤통수를 잡은 뒤 순식간에 퀘이사에게 접근하며 퀘이사의 안면에 니킥을 장렬하였고, 퀘이사는 꽤나 충격을 입습니다. 하지만 퀘이사는 우주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자신의 실체를 감추는 데 성공하였고, 루피의 공격의 위력을 최소화시키는 데 성공함과 동시에 루피가 견문색 패기를 사용할 틈도 주지 않고 루피에게 다가간 뒤 자신의 주먹에 폐양색 패기를 휘감은 뒤 루피의 복부를 타격하였고, 루피는 공중으로 튕겨져 날아갑니다. 그리고 퀘이사는 후속타를 준비하였지만 그 순간 루피는 견문색 패기를 사용하여 퀘이사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한 뒤 고무고무 던 심벌즈를 사용하여 퀘이사를 타격하였고, 퀘이사는 충격을 입으며 비틀거립니다. 퀘이사는 루피의 실력을 인정하며 패기, 능력, 전투 센스 뭐 하나 빠지는 것이 없군. 과연 오로성들조차 손을 쓰지 못하는 괴물다워. 하지만 이 우주의 공간에서의 나의 기량은 오로성 개개인을 뛰어넘을 정도다. 네 녀석을 쓰러뜨리는 것은 힘들지 모르지만 네 녀석을 최대한 오랫동안 묶어둔다면 이무 녀석을 필두로 한 세계정부가 네 녀석의 동료들을 모조리 소탕하겠지 라고 말했고, 루피는 분노하는 모습을 보이며 내 동료들을 함부로 입에 담지마 라고 말한 뒤 퀘이사에게 다가오지만 퀘이사는 곧바로 실체를 숨기며 사라졌고, 우주의 광활함 앞에서 네 녀석도 결국 인간일 뿐이다 라고 말했고, 그 순간 멀리서 루피를 향하여 태양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루피조차 태양을 부숴버린다는 확신은 없었기에 루피는 우선 도주하려 하였지만 루피는 본능적으로 태양이 진짜 태양은 아닐 것이란 것을 알게 되었고, 도망치는 것이 아닌 태양에 맞서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태양의 앞에서 루피는 거대한 해변의 모래알 하나보다도 훨씬 작은 존재가 되었고, 루피는 꽤나 긴장하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자신의 필살기를 사용하여 태양을 부숴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루피의 무장색 패기가 극대화되며 태양은 갑자기 소멸되어 버렸고, 루피도 당황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뭐야? 라고 말했고, 퀘이사는 멀리서 이를 지켜보며 무장색 패기로 내 능력을 무효화시킨 건가? 제 아무리 밀짚 모자라 할지라도 태양의 앞에서는 겁을 먹을 줄 알았는데 정말이지 대단한 녀석인 것만은 확실하군 이라고 생각한 뒤 다시 한번 실체를 숨기며 도망치려 합니다. 하지만 루피가 이를 두고만 보고 있을 리는 없었고, 루피는 견문색 패기를 활용하여 다시 한번 퀘이사의 위치를 읽어냅니다. 그리고 루피는 신축성을 극대화시키며 우주의 공간마저 고무로 변환시킨 뒤 우주의 공간을 도움대 삼아 빠른 속도로 퀘이사에게 다가갔고, 고무고무 로켓을 사용하여 퀘이사를 타격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기세를 놓치지 않으며 패왕 병력 천하를 사용하여 퀘이사를 공격하였고, 퀘이사 역시 우주의 기운과 폐양색 패기를 결합시킨 기술인 패망 우주 합투를 사용하여 루피의 공격을 받아칩니다. 그리고 루피와 퀘이사의 폐양색 패기가 충돌하며 순간 우주의 별들이 흩날리는 모습이 연출되었고, 달의 표면에는 거대한 크레이터가 남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루피의 폐양색 패기가 퀘이사의 폐양색 패기를 압도하였고, 퀘이사는 충격을 입으면 달에 처박히게 됩니다. 하지만 루피는 점점 숨이 차올랐고 호흡이 일정하지 않는 현상이 일어났고, 이는 비록 가짜긴 하지만 우주의 공간을 구현시킨 공간에서의 전투가 길어졌기에 우주에서의 전투는 익숙하지 않은 루피에게 일어난 부작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퀘이사는 루피가 점점 지쳐가는 것을 보며 제 아무리 밀짚 모자라고 할지라도 우주에서의 전투는 힘든가 보군. 시간은 나의 편, 급하게 대결을 끝낼 필요는 없어. 이대로 버티면 나의 승리다 라고 생각한 뒤 거대한 블랙홀을 생성하여 루피의 움직임을 구속시킨 뒤 우주공간 속에서 이리저리 도망치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루피는 무장색 패기를 사용하여 퀘이사의 능력을 무효화시킨 뒤 곧바로 자신의 팔을 쭉 늘려 퀘이사를 붙잡는 데 성공하였고, 루피는 이제 네 녀석의 움직임은 다 간파되었다고 라고 말한 뒤 고무고무 바주란건을 사용하여 자신의 주먹을 매우 거대하게 만든 뒤 곧바로 퀘이사를 공격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퀘이사는 우주의 법칙 시간 역행을 사용하여 잠시 시간을 과거로 되돌리는
돌리는 데 성공하였고 루피와 자신의 거리를 벌리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다시 한번 고무고무 바주란건을 사용하려 하자 퀘이사는 명왕성 투하를 사용하여 명왕성을 구현화시킨 뒤 압축시켜 질량과 밀도를 극대화시킨 뒤 루피를 향해 던져버립니다. 하지만 루피의 고무고무 바주란건이 퀘이사의 명왕성 투하를 뚫어냈고 루피의 주먹은 퀘이사를 향해 다가옵니다. 그리고 퀘이사는 인간의 범주를 아득히 뛰어넘은 압도적인 힘이군. 조이보이 그 녀석이 떠오르는 힘이야 라고 말한 뒤 자신의 주먹에 폐양색 패기를 휘감은 뒤 루피의 공격을 맞받아칩니다. 그리고 루피의 고무고무 바주란건 역시 퀘이사의 명왕성 투하를 막아서며 위력이 꽤나 약해진 상태였기에 퀘이사의 주먹이 루피의 공격을 안정적으로 맞받아칠 수 있었고 퀘이사와 루피는 동시에 멀리 날아가 버립니다. 하지만 루피는 사람 열매 모델 태양신 니카의 능력을 사용하여 초회복을 사용하며 순식간에 자신의 체력을 모조리 회복하였고 이후 고무고무 하얀 로켓을 사용하여 빠른 속도로 퀘이사에게 접근한 뒤 고무고무 던 소나기를 사용하여 순식간에 무수히 많은 펀치를 퀘이사에게 난타하였고 퀘이사는 치명상을 입으며 피를 토해냅니다. 또한 퀘이사의 체력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게 되며 퀘이사가 구현한 우주공간이 파괴되었고 루피와 퀘이사는 성지마리조아로 돌아오게 됩니다. 퀘이사는 성지마리조아로 돌아온 이후 자신에게는 더 이상 승산이 없으며 목숨을 걸고 루피와 대결을 이어갈 만큼 임무에 대한 충성심이 깊은 인물은 아니었기에 퀘이사는 네 녀석이 이겼다 밀짚모자 라고 말했고 루피는 그럼 쌍디가 어디 있는지 말해 라고 소리쳤고 퀘이사는 주저앉으며 열쇠 하나를 던져주며 판게아성 3층 환상의 방 옆에 속박의 방이 존재한다. 그곳에 가면 검은 다리가 붙잡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고 루피는 곧바로 열쇠를 받아 속박의 방으로 뛰어갑니다. 그리고 퀘이사는 루피를 바라보며 어쩌면 새로운 왕이 탄생할지도 모르겠군. 이무 저 녀석의 힘은 조이보이조차 능가한다. 세계정부가 자랑한 철혈의 역사가 막을 내리지도 모르겠어 라고 말하며 웃음을 짓습니다. 한편 루피는 빠른 속도로 속박의 방 앞에 도달하였고 속박의 방의 입구는 조로, 로우, 키드와 이무의 대결의 여파로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지만 속박의 방을 지키는 무만큼은 파괴되지 않았고 루피는 견문색 패기를 통하여 쌍디의 생명력을 감지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곧바로 퀘이사가 건넨 열쇠를 사용하여 속박의 방의 입구를 열었고 이내 쌍디와 재회하게 됩니다. 그리고 루피는 곧바로 웃음을 지으며 쌍디에게 달려가 안기며 쌍디 다시는 못 보는 줄 알았잖아 라고 소리쳤고 쌍디 역시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너라면 해낼 줄 알았다고 루피. 네가 여기 왔다는 건 이무를 쓰러뜨린 건가? 이제 세계정부를 무너뜨린 거냐?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키드와 로우도 겨우 정신을 차리며 밀짚모자 이무를 잡은 것인가? 라고 묻습니다. 루피는 고개를 저으며 아니 이상한 놈들은 많이 잡았지만 아직 이무라는 녀석을 잡지는 못했어 라고 말했고 쌍디는 꽤나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방금 전 이 방 앞에서 대규모 충돌이 있었어. 나는 당연히 너와 이무의 대결의 여파인 줄 알았다만 루피 네가 싸운 게 아니라면 설마 마리무 녀석과 이무인가? 라고 말했고 로우는 롤로노와 함께 이무라는 녀석과 싸웠지만 우리는 중간에 리타이어 되었다 라고 말했고 키드는 분하지만 롤로노와 조로도 패배했을지 모른다고 라고 말하며 땅을 내려칩니다. 하지만 루피는 조로를 신뢰하며 아니 조로는 누구에게도 안 져. 설령 이무라는 녀석과 붙었다고 해도 말이야. 일단 여기서 빠져나가자 라고 말했고 쌍디와 루피는 구속의 방에서 빠져나갑니다. 또한 키드와 로우 역시 따로 움직이며 빠르게 구속의 방에서 빠져나갑니다. 사부와 로쿠규의 대결이 막바지에 접어든 뒤 사부와 로쿠규는 서로를 쓰러뜨리며 승기를 잡기 위하여 사활을 다하고 있었고 먼저 승부수를 던진 쪽은 사부였습니다. 사부는 불기둥을 사용하여 자신과 로쿠규를 거대한 불 속에 가둔 뒤 해군 대부분 역시 불기둥 속에 함께 가둡니다. 그리고 해적들과 혁명군은 사부의 도움을 받아 전장에서 빠져나가려 하나 스모커가 나타나며 그마저도 쉽지 않게 되었고 사부는 빨리 로쿠규를 쓰러뜨리고자 하며 순식간에 로쿠규에게 접근한 뒤 화염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로쿠규의 전신을 태워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로쿠규는 거목 신화를 사용하여 거대한 거목으로 변신하며 사부의 공격을 버텨낸 뒤 곧바로 사부를 짓눌러버렸고 사부는 충격을 입습니다. 하지만 이후 사부는 자신의 몸을 화염의 형태로 변형시킨 뒤 로쿠규의 구속을 풀어낸 뒤 곧바로 대염제를 사용하여 로쿠규를 공격하였고 로쿠규는 충격을 입으며 전신이 불타버립니다. 그리고 사부는 무장색 패기를 극대화시킨 뒤 용의 발톱을 사용하여 로쿠규의 안면을 노리나 그 순간 로쿠규는 자신의 주먹을 날카로운 가시로 만들어 사부의 복부를 정확하게 관통시킨 뒤 급해졌군 혁명군 2인자 사부. 그런 썩어빠진 정신으로는 해군대장을 꺾을 수 없다. 전력을 다해도 모자란 판에 적을 쓰러뜨리기에 급급하다니 라고 말한 뒤 기력 흡수를 사용하여 사부의 기력을 모조리 흡수해버리려 합니다. 그리고 사부는 이렇게 끝나는 건가? 시간만 더 있었다면 이렇게 허무하게 지지는 않았을 텐데 라고 말하며 좌절합니다.
사보가 전의를 잃어가고 있으며 해적들의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아가고 있는 순간 레드라인 전체에 거대한 불기둥이 치솟았고 로쿠규는 순간 사보를 쳐다보며 아직 사보의 체력이 남아있는 것인지 확인합니다. 하지만 분명 사보는 자신에게 붙잡혀 있었고 능력을 사용한 것도 아니었기에 로쿠규는 당황하며 뭐냐 이 불꽃은 이라고 소리쳤고 잠시 후 에이스가 사보와 로쿠규의 앞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사보 꼴이 말이 아니군. 그 상처를 보아하니 아카이누와도 괴롭군. 혼자 수고 많았다. 이제 내게 맡겨라. 라고 말한 뒤 곧바로 로쿠규를 향하여 폐양방출 불주먹을 사용하여 불과 폐양색 피기를 동시에 방출하였고 로쿠규는 사보를 묶어두는 것도 벅찼기에 에이스의 공격을 막아설 틈조차 없었고 에이스의 폐양방출 불주먹을 정통으로 허용하며 결국 전신이 불타버리며 그대로 기절합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빠르게 전장의 분위기를 뒤집으며 해적도가 혁명군이 도주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후지토라는 벤베크맨에게 고의로 패배했기에 사실상 체력이 꽤나 많이 남아있었고 에이스까지 나타나자 더는 방관할 수 없었기에 자신도 다시 전장에 합류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후지토라의 부하들이 해군본부 중앙정보부와 통신을 주고받는 것을 들었고 현재 세계정부가 혁명을 저지한다는 구실로 민간인 수만 명을 채용했으며 섬 32개의 버스터골 혹은 공격을 감행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후지토라는 고뇌에 빠지며 도대체 세계정부가 감추려는 것이 무엇이기에 죄 없는 민간인 수만 명을 죽이고 그들의 터전과 나라를 빼앗는단 말이오. 과연 내가 해군으로서 해적과 혁명군을 막는 게 맞는 일인가? 그것이 정령 정의를 수호하는 방식이 맞는다는 말인가? 라고 생각하며 목숨을 걸고 해적과 혁명군을 막는 것이 정령 세계의 평화에 이바지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해 고민합니다. 그리고 후지토라는 좌절감을 느끼며 주저앉았고 무언가를 결심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하늘을 바라봅니다. 오로성 전원은 복귀 명령을 받은 뒤 사전에 구상해 놓았던 작전에 맞게 움직이며 머큐리와 마스는 곧바로 마리조아로 향하며 세계 정부를 지원하고자 하였고 나스주로와 피터는 적절한 섬에 대기하며 혹여나 대피할 밀지모자 루피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세타는 어인섬으로 향하며 해적들이 어인섬을 통해 대피하는 것을 막고자 하였고 오로성 전원은 곧바로 각자의 위치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세타는 어인섬에 도달하였고 어인섬은 피터, 갈링, 이오와 상디, 마르코, 징베 등의 대결로 인하여 그야말로 폐허가 되어 있었고 어떠한 생명체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타는 우선 어인섬에 주둔하며 혹여나 나타날 해적과 혁명군을 소탕할 준비를 마쳤고 나스주로와 피터 역시 근처의 섬에 도달하며 해적과 혁명군의 퇴로를 완전히 봉쇄하려 합니다. 한편 마스는 이츠마대의 형태로 변하여 워큐리를 든 채 마리조아로 날아가고 있었고 워큐리는 하늘을 바라보며 밀짚모자 정말이지 끈질긴 녀석이군. 오로성 전원이 출격하여 네 녀석을 놓쳤기에 어쩌면 우리도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을지도 모르겠어 라고 말했고 마스는 아직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니 충분히 수습할 기회는 있다. 만약 이모님께서 새로운 별을 정하셨다면 900년간 이어온 오로성 체제가 붕괴될지도 모르겠군 이라고 말하며 조금은 불안한 듯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모는 오로성 중 한 명의 권능을 회수한 뒤 조로를 세뇌시켜 새로운 오로성으로 발탁할지에 대해 꽤나 고민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버기는 스모커에게 패배한 뒤 크로스 길드의 간부들과 함께 해군에게 붙잡히게 되었고 타시기가 이끄는 군함한 적이 버기, 크로커다일, 모리아, 도플라밍고를 붙잡은 채 임펠다운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버기는 간신히 정신을 차린 뒤 자신의 전신이 해루석에 묶여있는 것을 보며 젠장 결국 잡힌 건가? 라고 말했고 도플라밍고는 웃음을 지으며 훗훗훗훗 기대도 안 했다고 니놈이 이긴다는 건 다시 돌아가는 건가 그 지옥 속으로 라고 말했고 크로코다일은 착잡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이거 원 또 그곳에서 썩어야 하는가 라고 말했고 버기는 2번을 튀었는데 한 번 더 못 튀겠냐 이번에도 도망가면 그만이라고 정상결전 직전 도플라밍고를 영입했을 때 우린 지옥에서 2번이나 도망쳤다고 라고 말했고 모리아 역시 웃음을 지으며 히히히히 그건 그렇군 이왕이면 그곳에 붙잡힌 놈들을 좀비 병사로 만들어도 좋겠군 이라고 말합니다. 오로성이 임무를 위하여 각자의 위치로 향하였고 세턴은 침자들의 퇴로를 차단하기 위하여 어인섬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세턴이 어인섬에 도착하였고 이후 세턴을 보좌하기 위한 해군 사이퍼폴들이 어인섬에 속속히 도착합니다. 그리고 해군 중장 데이크는 오로성 세턴님 직접 뵙는 것은 처음입니다. 현재 마리조아와 레드라인에서 세계정부와 반란군이 격돌 중 상황은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반란군의 기세가 사그라들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세계정부 측이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고 세터는 예상대로군. 결국 세계 정부가 승리를 거둘 것이다. 마리조아에 침입한 침입자들이 도주할 수 있는 루트는 총 두 가지. 레드라인을 통하여 도주하는 것과 어인섬을 통하여 도주하는 것이 있지. 레드라인을 통해 도주하는 것은 레드라인을 기준으로 북서쪽에는 나스주로 동남쪽에는 피터가 주둔 중이다. 우린 어인섬을 틀어막으며 퇴로를 확실하게 차단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터는 긴장을 풀며 휴식을 취하며 몸을 확실하게 회복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어인섬에 엄청난 진동이 일어났고 세터는 당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잠시 후 검은 수염의 적단이 나타났고 티치는 제하하하 예상대로군. 역시 어인섬의 오르성이 나타났어. 라고 소리쳤고 아오키지는 세턴성이라 까다로운 적이군. 하지만 한 명 정도라면 문제없다. 라고 말했고 그 순간 테이큰 중장은 쿠잔 대장님 아니지 해적 아오키지 라고 중얼거렸고 아오키지는 순식간에 해군들을 모조리 얼려버립니다. 그리고 아오키지는 티치 놈들은 내 후배라서 말이야 죽이고 싶지 않은데 라고 말했고 티치는 제하하하 마음대로 하라고 잔챙이들 따위 내 목표는 오로지 오로성 한 명이다. 저놈의 권능을 빼앗는다면 나는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다고 라고 말했고 세터는 티치가 계획적으로 자신에게 접근했다는 것을 눈치챕니다. 그리고 어인섬은 깊은 해저이기에 견문색 패기로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불가능했고 세터는 그야말로 도가내든 쥐신세가 됩니다. 하지만 세터는 무시할 수 없는 강자였고 시키를 영입한 검은수염 해적단 역시 꽤나 긴장한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고 잠시 소강 상태가 이어집니다. 딩베는 레드라인에서 전투가 시작된 이후 수중전의 달인과도 같은 모습을 보이며 압도적인 기량을 뽐내며 해군들을 격파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또한 세라핀 미호크 징베 등을 따돌리는데도 성공하였습니다. 그리고 토토무지카가 소탕될 때까지 징베는 큰 상처 없이 활약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토토무지카가 소탕된 이후 해적과 혁명군이 해군으로부터 도망가려 하자 징베는 곧바로 고래상어들을 호출하여 퇴로를 확보하려 합니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고래상어들이 한 마리도 보이지 않았고 징베는 당황하며 이런 적은 없었는데 설마 고래상어들이 모두 죽었나? 아니면 나 말고 누군가가 명령을 내리는 건가? 라고 생각하며 조금은 의아한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이는 거대한 세력의 등장을 알리는 작은 신호에 불과했고 그 거대한 세력은 현재도 레드라인을 향해 오고 있었습니다. 징베는 고래상어들을 부르는데 실패하자 군함을 위주로 공격하며 해군들의 추격을 막아섰고 해군은 징베를 막아설 방법이 없었기에 곧바로 세라핌을 출동시켜 징베를 저지하려 합니다. 그리고 세라핌은 루나리아족의 날개를 통하여 공중비행이 가능했으며 개조형 세라핌 징베는 수중전도 가능했기에 개조형 세라핌 징베와 세라핌 미호크가 징베를 노립니다. 그리고 징베는 성가시다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저 고철덩어리들 지겹구만 이라고 소리친 뒤 곧바로 어인공수도 회오리치기를 사용하여 세라핌 미호크를 물에 떨어뜨려 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개조형 세라핌 징베가 징베에게 가까이 다가왔고 곧바로 징베를 방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스모커가 레드라인에 나타나며 순식간에 해군이 기세를 잡았고 벤베크맨은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곧바로 스모커에게 다가간 뒤 스모커를 기습하며 스모커의 머리에 총을 발포합니다. 하지만 스모커는 견문색 패기를 사용하여 감각적인 움직임을 보이며 벤베크맨의 공격을 피해냈고 스모커는 빨간머리 적단 2인자 벤베크맨이로군 성가신 녀석이 나타났어 라고 말했고 벤베크맨은 제2의 정상격전에서 스모커가 얼마나 강해졌는지 잘 알고 있기에 꽤나 긴장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여기서 더 싸우면 양군 피해만을 낳을 뿐이다. 여기서 같이 자멸이라도 하자는 거냐? 라고 물었고 스모커는 목숨을 걸고서라도 적을 쫓는 것 그것이 군인이 가져야 할 정신이다. 자멸 따위가 두려웠다면 해군은 정의를 지킬 수 없어 라고 말한 뒤 곧바로 뭉게뭉게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벤베크맨의 전신을 구속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럭키루가 나타나 그대로 스모커를 들이박아버렸고 스모커는 충격을 입으며 날아갑니다. 그리고 공중에서 날아온 야솝이 스모커의 뇌와 심장을 향하여 총을 발포하나 스모커는 연기를 활용하여 야솝의 총을 붙잡았고 해군본부 소장 타카무라와 신짜오는 스모커를 도우려 합니다. 하지만 스모커는 이들을 막아서며 물러서라 너희들 상대가 아니야. 저놈들은 내가 책임지고 처리하마. 너희들은 해적을 추격해라 라고 말했고 해군들의 기세는 더욱 높아져만 갑니다. 그리고 벤베크맨은 머뭇거릴 틈조차 아깝다고 생각하며 자신의 총에 무장색 배기를 두른 뒤 곧바로 스모커를 향해 달려갔고 야솝은 기회를 노려 스모커의 머리를 날려버릴 준비를 마칩니다. 스모커는 자신을 향해 달려오는 벤베크맨을 보며 그 짧은 순간에 효율적인 진영을 구축하다니 과연 빨간머리 적단의 두뇌라고 불릴만하군. 하지만 내게는 소용없다 라고 말하며 벤베크맨은 미끼이며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사람은 야솝이라고 판단한 뒤 순식간에 채를 사용하여 야솝에게 다가갑니다. 하지만 그 순간 럭키루가 회전박치기를 사용하여 그대로 스모커를 들이박아버렸고 벤베크맨은 야솝을 우선적으로 노릴 것이란 것쯤은 파악했다. 허면 필연적으로 움직임이 급해지겠지. 럭키루가 그 틈을
틈을 노린다면 우리에게 승산이 생길지도 모른다 라고 생각하며 럭키루의 회전 박치기를 허용하며 비틀거리고 있는 스모커에게 다가가 곧바로 은총 일격을 사용하여 스모커의 허벅지에 총알을 적중시킵니다. 하지만 스모커는 고통을 참아내며 그대로 야소베개로 진격하여 태화 영권을 사용하여 야소베 머리를 찍어버렸고 야소는 고작 한 방만에 기절해버립니다. 하지만 스모커 역시 정타를 허용하며 기동성이 떨어졌기에 그렇게 손해만은 아니었고 벤베크맨과 럭키루는 다시 진열을 가다듬으며 스모커와의 격돌을 준비합니다. 스모커는 벤베크맨과 럭키루가 진열을 가다듬는 것을 보며 이들이 원하는 대로 놓아둔다면 이들을 처리하는 데 오래 걸릴 것이라고 판단하였고 스모커는 우선 뭉게뭉게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진영을 연기로 뒤덮어버리며 럭키루와 벤베크맨의 시야를 차단합니다. 그리고 벤베크맨은 견문색 배기를 사용하여 럭키루와 스모커의 움직임을 읽어내지만 럭키루는 아직 견문색 배기의 숙련도가 낮았기에 연기 속에서 자유롭지 못하였고 스모커는 그 틈을 노리며 빠른 속도로 럭키루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스모커는 거대화를 진행한 뒤 해왕권 포로즌을 사용하여 럭키루를 공격하였고 럭키루는 제대로 된 방어도 하지 못하며 스모커의 공격을 허용하며 쓰러집니다. 그리고 잠시 후 연기가 완전히 거쳤고 럭키루와 야소은 정신을 잃은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모커는 천천히 벤베크맨을 향해 걸어왔고 벤베크맨은 절망하며 이 정도로 격차가 존재하다니 라고 중얼거립니다. 하지만 벤베크맨의 손은 습관적으로 놀이새와 조종간을 조종하고 있었고 벤베크맨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벤베크맨이 최후의 한 수를 준비하는 순간 공중에서 거대한 화염이 내려와 스모커의 연기를 불태워버렸고 에이스가 모두의 앞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부상을 입은 벤베크맨을 바라보며 베크, 저놈은 제가 맡겠습니다. 당신은 우선 원대로 복귀하여 지휘를 맡아주세요 라고 말했고 스모커는 내 허락 없이 아무도 움직일 수 없다 라고 말한 뒤 곧바로 뭉게뭉게 프레우즌을 사용하여 벤베크맨을 구속하려 합니다. 하지만 에이스는 곧바로 스모커의 공격을 저지하며 나에게 빛이 있는 것 아니었나, 얼마 전 와노쿠니에서 내게 패배했잖냐 라고 말하며 도신조로에서 스모커를 꺾은 것을 떠올리며 스모커를 도발하였고 스모커는 과거에 연연하는 스타일은 아니라서 언젠간 너희 형제는 내가 반드시 잡아주마 라고 말하며 본격적으로 전투대세에 돌입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굳이 이놈과 승부를 볼 필요는 없지, 적당히 묶어두고 퇴각할 타이밍을 잡는다 라고 생각한 뒤 불기둥을 사용하여 자신과 스모커를 고립시킵니다. 이무가 조로를 꺾는 데 성공하였고 이무는 조로를 죽이기보단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여 조로를 세뇌시키며 자신의 장기말로 사용한 뒤 도사구팽하려 합니다. 그래서 이무는 우선 자신의 신복이자 사실상 오로성보다도 서열이 높다고 볼 수 있는 통칭 신의 방패라고 불리는 인물에게 조로를 맡겨둡니다. 그리고 신의 방패라고 불리는 인물은 과거 900년 전부터 이무와는 같은 가문으로서 이무를 보좌하던 네로나 아이기스로 밝혀졌고 네로나 아이기스는 이미 예전부터 이무의 존재를 알고 있으며 이무의 명령을 직접 전달하고 이무와 독대를 하는 인물로서 밝혀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소에는 평범한 근위병과 비슷한 복장을 입고 다녔기에 퀘이사 오로성을 제외한 이들은 네로나 아이기스의 존재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네로나 아이기스는 조로의 전신을 구속한 뒤 판기여성 지하 깊숙한 곳에 있는 충성의 방으로 향하였고 잠시 후 조로가 정신을 차리며 깨어납니다. 그리고 조로는 이곳이 지옥인가, 생각보다 별거 없군 이라고 말했고 네로나 아이기스는 정신이 드셨습니까? 이무님을 상대로 그 정도로 싸우다니 과연 역대 최강의 검사라고 불릴만 하군요 라고 말했고 조로는 날 살려둔 이유가 뭐지, 나 역시 검은다리 녀석처럼 인질로 쓸 거냐 라고 물었고 네로나 아이기스는 아니요, 당신은 우리의 장기말로서 멜지모자 루피와 싸우게 될 겁니다 라고 말했고 조로는 매우 분노하는 표정을 지으며 어이, 농담으로도 그런 소리나 하지 마라 라고 말했고 네로나 아이기스는 뭐 더는 할 말이 없을 것 같고 저는 이무님의 결정을 기다리도록 하죠 라고 말한 뒤 혹시라도 조로를 놓칠 것을 대비하여 자신이 직접 조로의 옆에 앉아서 조로를 감시합니다. 빙크스는 야마토를 순식간에 쓰러뜨린 뒤 마침내 판게아성에 복귀하였고 빙크스는 무너져 내린 판게아성을 바라보며 말이 좋아도 결국 무너져 내리는 건가, 밀짚모자 루피 적이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군, 가히 역대 최강의 해적이라고 불릴만한 남자야. 하지만 그분이 본격적으로 나서기 시작한 것으로 보아 객기도 여기까지가 끝일 것이다 라고 말한 뒤 우선은 상대를 붙잡아두기 위하여 곧바로 구속의 방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빙크스는 구속의 방으로 향하던 와중에 루피와 상대를 마주하게 되었고 루피는 이미 풀려난 상태였습니다. 또한 상대 키드 로우도 풀려난 상태였고 로우와 키드도 다른 곳으로 향한 상태였습니다. 한편 루피는 빙크스를 샹크스라고 착각하며 샹크스도 말이 좋아요 온 거야 라고 말하며 빙크스에게 안기를 하였지만 상대는 이미 빙크스를 본 적이 있었으며 느껴지는 기운이 빙크스의 기운이었기에
어이 루피 멈춰, 저놈은 샹크스가 아니라고 라고 소리쳤지만 이미 루피는 빙크스에게로 향한 뒤였습니다. 그리고 빙크스는 나를 그놈으로 착각하는 녀석들이 많군 라고 말한 뒤 곧바로 참격과 폐양색 패기를 동시에 방출시키며 루피를 멀리 날려버리는 데 성공하였고, 루피는 충격을 입으며 벽에 처박혀버립니다. 그리고 루피는 당황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상대가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가며 저 녀석은 샹크스가 아니야 루피, 세계정부의 고위 관계자 중 한 명인데 내가 붙잡혔을 때 저놈과 마주하였다. 아마 샹크스의 쌍둥이 혹은 형제이겠지 라고 말했고, 루피는 믿을 수 없어, 악마의 열매 능력도 아니고 정말 순수하게 얼굴이 똑같은 거잖아 라고 말했고, 빙크스는 그야 쌍둥이라면 당연한 거잖냐 라고 말하며 웃음을 지었고, 상디는 샹크스 역시 피거랜드 가문의 남자, 그의 형제라면 최소 신의 기사단 혹은 더 상위 레벨의 고위층일지도 모르지 라고 말하며 빙크스를 경계하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빙크스는 매우 긴장하며 해적왕 하나로도 숨이 턱 막히는데 검은 다리까지, 이거 원 오늘 죽을지도 모르겠어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루피가 상디를 막아서며 상디, 저놈은 내가 맡을게, 너는 조루를 찾아줘, 샹크스를 사칭하는 놈을 좌시할 순 없어 라고 말했고, 루피의 목소리는 매우 차분하게 깔려있었고, 상디는 흠칫하며 좋다, 선장 명령이라면 마리모 녀석은 내가 되찾아오마, 걱정 마라 라고 말한 뒤 곧바로 조로를 찾기 위해 떠나갔고, 루피와 빙크스는 대치하게 됩니다. 루피는 빙크스를 바라보며 너 샹크스의 친형제냐 라고 물었고, 빙크스는 그래, 나는 샹크스의 쌍둥이 형이다. 밀짚모자 루피, 네 녀석이 은인으로 모시는 그 샹크스도 결국 천룡인일 뿐 언젠간 세계정부에 돌아올 운명이라는 거다 라고 말하며 웃음을 지었고, 루피는 입 닥쳐, 샹크스의 얼굴로 그런 소리를 하지마 라고 말했고, 빙크스는 내 이름은 피거랜드 샴록, 세간에는 빙크스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져 있다만 네 녀석이라면 나의 진명을 들을 자격이 있겠지. 밀짚모자 루피, 네 녀석의 강함은 누구보다 잘 안다. 너를 쓰러뜨릴 순 없겠다만 최소한 시간을 벌 수는 있겠지. 이미 롤로노와 조로는 세계정부에 붙잡힌 상태, 너희 동료들과 아군들은 서서히 쓰러져 갈 것이다 라고 말한 뒤 곧바로 자신의 검 티폰을 꺼내들었고, 사람 열매 모델 하데스의 능력을 사용하여 루피의 주변의 모든 것을 흡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조로가 붙잡혔다고 라고 물었고, 샴록은 그래, 그분이 직접 움직였다 라고 답했고, 루피는 에그에 대해서 마주했던 임무를 떠올리며 분하지만 이무 정도의 강자라며 조로를 잡는 것이 불가능하지만은 않음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결의를 다지며 샹크스의 얼굴을 한 이 녀석을 쓰러뜨릴 수밖에 없겠군. 오늘 조로를 구하고 이무라는 녀석을 쓰러뜨려 세계정부를 무너뜨린다 라고 말했고, 샴록은 좋은 기계로군 몽키디 루피, 어디 내게 보여봐라, 네가 예언의 그 전사라는 것을 이라고 소리쳤고, 샴록과 루피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레드라인에서 해군과 해적의 대결이 고조되어 가고 있었고, 해군 측이 우위를 점하며 해적 측은 위기를 맞이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엄청난 규모의 해일이 몰려오기 시작하였고, 해적들의 선박은 물론 해군들의 군함마저 침몰할 위기에 처합니다. 그리고 스모커와 대결을 이어가고 있던 벤베크맨은 흰 수염이라도 부활한 건가 라고 말하며 겨우 균형을 잡으며 비틀거렸고, 스모커는 뭉게뭉게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잠시 공중으로 올라간 뒤 견문색 표기를 통하여 빠르게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하였고, 순간 스모커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그리고 스모커는 비정상적으로 많은 수의 해왕류들이 레드라인을 향해 오고 있으며 그 중에는 선만큼 거대한 개체들도 존재함을 깨달았고, 빠르게 대피하지 않는다면 저는 물고기밥이 되어버릴 수도 있음을 깨달았고, 뭉게뭉게 프리즌을 사용하여 벤베크맨을 멀리 날려버리며 벤베크맨과의 거리를 벌린 뒤 해군 한 명의 확성기를 빼앗아 소리를 치며 해군 전원 추적을 멈추고 도주해라. 믿을 수 없겠지만 수십만에 달하는 해왕류들이 몰려오고 있다. 자칫했다간 모두가 수장되어 버린다 라고 소리쳤고, 키자루 역시 꽤나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해왕류들의 이런 움직임은 듣도 보도 못했다고 라고 소리친 뒤 공중으로 튀어올라 바다를 향해 팔적 경공옥을 사용하여 해왕류들의 움직임을 최대한 저지시킨 뒤 해군 전원에게 대피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해군은 빠르게 대피하기 시작하였고, 해적과 혁명군 역시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감을 깨달으며 대피를 시도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레드라인 중심부에서 섬 하나에 버금가며 전신이 철갑으로 둘러싸인 거대한 고래 한 마리가 나타났고, 로비는 충격을 받은 듯한 표정을 지으며 저 고래는 분명 리오포네그리프에 적힌 고대 해수이자 바다의 왕이라고 불리는 테이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테이톤은 등장과 동시에 기이한 기운을 뿜어내며
우리가 기다려온 운명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라고 소리쳤고, 해군과 해적들의 다수가 마치 폐양석 폐기에 노출된 듯 기절해버리는 현상이 발생하였고, 기자로조차 긴장하는 표정을 지으며 저런 괴물이랑은 싸우고 싶지 않다고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 시라우시가 모습을 드러냈고, 데이톤을 불러낸 존재가 고대병기 포세이돈이자 모든 해왕류들의 왕이라고 불리는 시라우시라는 게 밝혀집니다. 조로는 이무에게 패배한 뒤 특수한 공간에 감금되었고, 신의 방패라고 불리는 실질적인 세계정부의 2인자 아이기스가 조로의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이무가 그곳에 나타났고, 이무는 결정했다. 롤로노와 조로를 장기말로 활용한다 라고 말했고, 아이기스는 하면 오로성 중 누구의 권능을 빼앗을 것입니까? 라고 말했고, 이무는 이번 전쟁에서 가장 활약이 저조하며 큰 실수를 저지르는 녀석의 권능을 빼앗아야겠지 라고 말했고, 아이기스는 알겠습니다. 롤로노와 조로는 대기시켜두겠습니다. 언제든지 신의 의지를 이을 수 있도록 이라고 말했고, 이무는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여 무너져 내려가는 성지 마리조아를 최대한 복구시키려 합니다. 한편 아이기스는 견문색 회기를 통해 오로성 전원의 기척을 읽어내며 전원 각자의 구역으로 이동하였군. 900년간 견고했던 세계정부의 최후의 전력 중 하나가 이탈되는 순간인가 하면 가장 가능성이 높은 쪽은 아무래도 제2가르시아 세턴성 이라고 말하며, 조로가 새로운 오로성에 오르게 된다면 세턴이 폐위되며 권능을 잃게 될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검은수염의 적단은 시키를 새로운 동료로 영입한 뒤 어인섬으로 향하였고, 그곳에서 세턴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후에 서술될 최악의 적 검은수염의 적단 시리즈에서 자세한 내막이 밝혀지게 될 것이지만, 결론적으로 검은수염의 적단은 세턴을 제압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티치는 피를 흘리며 세턴의 머리를 짓밟으며 지하하하, 벌레에게 밟히는 기분이 어떠한가? 제2가르시아 세턴 확실히 압도적인 강함이야. 홀로 우리를 상대로 이 정도나 버티다니 라고 소리쳤고, 세턴은 쓰레기 벌레 주제에 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건가? 아오키지 해군을 탈퇴하는 것도 모자라 세계정부의 최고위층을 능멸하다니 라고 소리쳤고, 아오키지는 미안하게 되었수다. 하지만 이것이 내가 가려는 길인데 어쩌겠습니까? 라고 말했고, 시키는 웃음을 지으며 로저도 아니고 록스도 아니고 이런 애송이 녀석과 뜻을 함께하게 될지 몰랐는데 오로성을 무너뜨리다니 기분 째지는구만 이라고 말했고, 티치는 제하하하 제2가르시아 세턴, 네 녀석은 나와 마찬가지로 두 개의 능력을 다룰 수 있다. 하지만 나와 차이가 있다면 나는 두 능력 모두 악마일매의 힘을 기반으로 한 것. 하지만 이 녀석이 규기의 능력을 초월적인 존재로부터 하사받은 특수한 권능을 기반으로 한 능력이자 고유의 능력이기에 악마일매와는 엄연히 다르다. 즉 나의 어둠의 힘을 이용한다면 너의 권능을 회수할 수 있다는 뜻이겠지 라고 말한 뒤 곧바로 검은 천을 덮어 마치 흰수염에게 그랬던 것처럼 세턴의 능력을 회수하려 합니다. 그리고 티치는 세턴의 특수한 권능을 흡수하는 데 성공했고,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회복력을 가지게 되었으며 전반적인 신체 능력이 크게 상승합니다. 그리고 세턴은 권능을 흡수당했기에 몸이 타들어가기 시작했고, 이무 역시 즉시 세턴의 권능이 소실되었음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티치는 자신의 힘을 느끼며 제하하하 악마의 열매를 2개 먹었을 때와는 또 다른 느낌이군. 그야말로 천하무적이 된 기분이야 라고 소리쳤고, 세턴은 네 녀석이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아니다. 그분도 이 상황을 알고 계실 것. 세계정부의 보복이 두렵지도 않는가 라고 소리쳤고, 티치는 제하하하 그런 것이 두려웠다면 세계를 품겠다는 꿈을 가질 리가 없잖냐. 귀족이라니 마지막 예우는 가처들이지. 어차피 권능을 빼앗긴 니놈은 가치가 없으니 말이야. 어인섬에서 대대로 전해지는 그 보물도 얻었고 말이야. 우리의 목표는 세계 최강이라고 불렸던 남자를 부활시키는 것이다 라고 말한 뒤 곧바로 어인섬에서 떠나갔고, 잠시 후 세턴의 앞에 누군가가 나타납니다.